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중개사 공포 강의하고 있는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 앞으로 1년 동안 함께 중개사 공부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 공부 처음 두 번 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 하신 분도 계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험 난이도가 좀 많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11월부터 공부해 나가시게 되면 중개사 공법 쪽에서는 한 60 정도는 좀 나올 그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쭉 공부해 나가시고 제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충분히 1, 2차 동차 합격이든 2차만 따로 공부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복습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이 첫 시간인데 1차 과목이 민법과 부동산 학개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2차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공법 그리고 공시세법이 2차 과목을 구성하게 됩니다. 1차 민법 학개론은 어떻게든 꼭 합격하셔야만 2차 시험을 평가받았을 때 당락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2차 쪽에서는 부동산 공법을 우리가 좀 어렵게 공부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충분히 좀 이해해 나가시고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부동산 공법은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부동산은 민법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98조의 부동산의 정의로 토지와 건축물을 부동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 시간에는 움직이는 물건을 동산이라 하고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부동산이라고 98조에 정의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공법에 관한 규정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각각 구성되게 되는데 사법이라고 하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사사로운 관계로 표현하고 그에 관한 규율을 다루는 것으로 민법과 상법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대등한 관계에서 형성되는 법률 규정들을 사법이라고 그중에 한 부분은 민법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민법 교수님을 만나시게 된다면 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민법이라는 이야기를 꼭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 민법에서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도록 많이 책칠하고 많은 내용들을 가르쳐 주실 텐데 충분히 따라가시면 나중에 다 정리되실 겁니다. 그리고 반면 공법은 규제에 관한 법률로서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가하는 법률이 공법에 해당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져 있는 부동산 공법은 전체 공법은 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매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세법이라 표현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질서를 준수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공의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법률입니다. 그런 2,000가지의 법률 중에 한 120개 정도의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120개 중에 6가지 부동산 중개 알선과 관련되어 꼭 필요한 법률로서 우리가 6개 법률을 앞으로 함께 공부해 나가시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하시게 되는 게 토지와 관련된
법률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지문이 워낙 좀 길다 보니 나중에 줄여 표현하게 되면 국토계획법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12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공법에서 한 60 정도의 점수를 얻고자 한다고 하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9문제나 10문제 정도를 어떻게든 맞춰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국토계획법이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기본법이란 말로 대신 하게 되는데 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 120개 있다 말드렸습니다. 그 120개의 법률을 내가 혼자 읽어보고 이해하기 위해 가장 바탕이 되는 법이 국토계획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주 회독하고 복습해 나가시면서 저 내용을 어떻게든 내 걸로 다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머지 법을 좀 해 나가실 수 있고 다양한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어 내가 실수하는 일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시는 게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라고 하면 행정중심 복합도시란 말로 달리 표현하고 간혹 행복도시란 말로 달리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종시를 만들게 되었던 법 기준이 바로 도시개발법이고 우리 2030년까지 이 세종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세종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개발해 나갈 것인지를 의뢰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6문제 출제되게 되는데 세종시에 살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개, 알선을 고려하게 되면 충분한 내용들을 숙지하셔야만 뭔가 제대로 중개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지와 관련된 법률로 공부하시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우리 시험에 6문제 출제되게 되는데 세종시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세종시 관할구역 안에는 조치원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구시가지란 말로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그곳에 도시 기능을 제공했던 상가나 주택 등이 낡고 오래되었다고 하면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도시의 환경과 주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절차를 다루고 있는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말로 대신 하게 됩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부하셨다고 하면 한 3문제 정도는 아주 쉽게 맞출 수 있고 3문제 정도라고 하면 공부해도 맞추기가 힘든 그런 파트가 이 도정법에 관한 내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도정법과 관련되어서는 분명 6문제가 출제되고 있지만 좀 지역적인 부분이나 또는 전문적인 부분이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해서 공부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2문제, 3문제 맞출 수 있을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는 게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고 더 이상 하셨다가는 좀 부담스럽고 무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토지에 관한 법률로서 농지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농지법은 우리 시험에 2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올해 시험 보셨던 분들은 이 농지법을 어떤 분은 하나 맞추시고 어떤 분은 2문제 다 맞추셨다더라고요. 최근 15년 동안 3번 빼고 농지법의 정답은 둘 중에 하나는 항상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9번이
정답이 5번이었는데 그걸 아예 모르신 분은 둘 다 5번 다 내리 찍으셨던 분이 계시고 그런 분들은 한 문제 맞추셨다더라고요. 그리고 5번이라는 것을 19번 알고 나서 다른 5번 대신 딴 걸 찍었는데 그게 1번을 찍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때는 둘 다 맞추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지법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전체를 공부하고자 한다면 아주 양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평상시에 마음에 좀 새겨두실 것이 15년 사이에 3번 빼고 항상 농지법은 둘 다 5번이 꼭 정답이었다라는 걸 생각하시게 되면 최소한 2문제 중에 하나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합리적인 공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해나가시게 되겠지만 좀 어렵게 출제되게 된다고 하면 내리 5번 찍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보시고 오신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난감했었는데 그래도 두 문제 중에 절반은 맞췄다는 이야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것이 2개 법령이 있습니다. 건축법이란 법과 주택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일반 법을 말하고 주택법은 주택에 국한해서 적용하는 법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주택도 건축물이죠. 그러면 이 건축물에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상가나 주택, 교회, 공장 등등이 모두 건축물에 해당되게 되는데 주택법에 다루게 되는 주택과 이 건축법에 다루게 되는 건축물은 서로 좀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이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라고 하면 다양한 건물의 형태를 모두 포괄적으로 정하는 사안인 반면 이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 해서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을 주택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일반법이라 표현하고 그 포괄적 사항 중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적용하는 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특별법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민법과 비교되는 대표적인 상법이 있습니다. 법률 행위와 관련된 당사자가 누구나 라고 하면 그때는 민법을 적용하지만 그 당사자 일방이 주식회사 등의 상인에 해당되게 되면 상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적용 대상 범위가 넓을 때는 일반법이라 하고 특정 분야로 한정시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특별법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이지만 건축법은 주택법의 일반법이고 주택법은 건축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7문제씩 출제되게 되는데 올해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이 건축법에서는 한 6문제 정도 맞았다는 이야기 하시고 주택법에서는 5문제 정도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신 평상시에 공부해 나가실 때 좀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건축법에서는 6문제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출제되는 7문제 다 맞추시는 게 일반적인 형태였는데 올해 난이도가 좀 세다 보니까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게 맞으신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다만 이 건축법과 주택법에 대해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에게 점수를 얻게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사실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면 얘가 좀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하기 위해 꼭 알아야 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복해서 숙지하고 내 걸로 충분히 해나가셔야 되고 건축법과 주택법에 관한 사안들 중에 출제되는 내용 대부분을 맞춰 나가신다고 하면 공법에서는 60점이라는 게 어려운 점수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3개 법률을 좀 중점적으로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시고 저 국토계획법이 충분히 숙지되었다고 하면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까지 일부 접근해 나가시는 게 공법에서는 80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올해 수업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한 85점 나왔다고 해서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지나치게 공부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직접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취업하시고자 한다고 하면 70점 이상 되신 분이라면 대부분 취업하는 게 좀 힘드십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어떤 인적 또는 물적 장비가 충분히 갖춰져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노하우이거든요. 만약 8점 정도 되신 분이 내 밑에 직원으로 한 6개월, 1년 정도 일하시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빼나가십니다. 길 건너편에 어디 다른데 스카우트되어 가시든지 아니면 직접 창업해 버린다고 하면 그때는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합격하셨을 때 절대 80 이상 점수 받았다고 하더라도 취업하실 때는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적당한 점수가 제가 알기에는 한 50점에서 65점 정도 되시면 이분들은 내가 사장 입장이었을 때 시키면 그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잘 알고 있지 않나 그 생각 하시는 상황이 될 겁니다. 시키면 시키는 일만 잘 하실 분이 아마 이 정도 점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창업하시더라도 직원 뽑으실 때 뭐 민법은 변호사 좀 더 잘하는 이야기고요. 학개론이라고 하면 뭐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인데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부동산이나 또는 의학 분야에 대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각각 내 체질이 뭔지 알지 않으십니까? 내가 몸이 좀 뻐근하면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다 알고 계시던데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는 어느 정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결국 물어보는 것은 공법 점수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게 될 텐데 나중에 취업하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한 50점대에서 60점대 정도 맞았다 하시는 게 취업하기 딱 좋지 않나 싶고 내가 사장이었을 때 뭐 공법에서 100점 나왔다 그리고 80점 나왔다 뽑으시겠습니까? 잘라버리시겠습니까? 뽑아놓으면 아마 길 건너편에 바로 창업하실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100점 맞겠다는 생각보다는 뭐 100점 맞을 정도로 내가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실 정도라고 하면 좀 성격 까칠한 분들이 100점 나오실 분들입니다. 대신 그럴 시간이 있으시다면 영화 한 편 더 보시는 게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나가시게 되면 국토계획법과 건축업주택법이 항상 우리가 해나가실 기본법이고 이 국토계획법을 충분히 숙지하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출제되는 6문제 중에 아마 5문제 정도는 쉽게 맞춰나갈 수 있는 공부를 해나가실 거고요. 도정법과 관련되어서는 2문제, 3문제 정도 맞춰나가는 쪽으로 방향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에 내가 아는 문제 출제되었다고 무조건 5번 찍으시면 안 되죠. 아는 문제 출제되었다면 충분히 푸시고요. 풀었는데 모르는 게 있다고 하면 그때는 5번이십니다. 재작년에는 농지법이 정답이 1번과 2번이었는데 분명 쉽게 나와서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분은 죄다 5번 찍었다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난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모르고 어려운 질문 나왔을 때 그때는 15년 사이에 딱 3번 빼고는 항상 5번이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그게 농지법에서는 통하는 노하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게 120개 부동산 공법 중에 6개를 함께 공부해 나가십니다. 항상 핵심이 되는 것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주택법이라는 것 정도만 좀 파악해 놓으시고 이게 충분히 숙지되었을 때 그때 개발법과 도정법 넘어가시는 게 제일 나으십니다. 그래서 6개 법률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부동산 공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법은 사법, 그 대표적인 것이 민법이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법률 내용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공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수직 관계로서 공공복리,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법률이 되게 됩니다. 저 국가가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게 되면
그 규제 가는 자를 행정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현재 행정청은 우리 세종시에는 중앙 정부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을 관할로 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은 대통령이란 분이 계시지만 그 중앙에 처리하는 다양한 업무를 국방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각각 맡겨놓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토관리 등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를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이란 말 보게 되면 그것은 장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험 범위에는 농지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법과 관련되어 장관이란 말 보게 된다면 그들은 항상 중앙행정기관장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둘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광역이란 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광역버스가 운행하고 있을 텐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인천과 서울을 연계하게 되는 빨간 버스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 빨간 버스는 서울 시내에서만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냥 서울시 버스란 말을 하거나 또는 시내버스란 말로 대신 하게 되지만, 인천과 서울을 운행하기 때문에 광역버스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이 광역이라는 것은 넓다는 의미가 아니라 둘 이상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란 말로 표현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사이를 운행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광역버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특광 시군에 걸쳐 운행하거나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광역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있는데, 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충청남북도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데,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한 10개 정도의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고,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와 여러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정관할 구역에 다양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대신 우리가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이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라고 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라 표현하고 있는데,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이 세종시는 행정수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포함시켰지만, 현재 세종시는 작년에 인구 30만 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5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세종시 같은 경우 2020년도까지의 인구 목표가 3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인구 목표 30만을 달성했기 때문에 향후 세종시에서는 인구 목표 계획을 좀 계획했던 것보다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여서 아마 2020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재조정하게 된다면 인구 목표를 50만까지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2030년 되게 된다고 하면 세종시 인구 목표가 원래는 80만이었는데
아마 2017년도에 30만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90만에서 100만까지 세종시의 인구 목표를 좀 높이는 계획 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대신 현재 인구가 50만도 채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이 세종시에는 서울처럼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구가 없는 상태이고, 세종시는 분명 광역지방자치단체이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없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과거에 서귀포시와 제주시라는 것을 따로 두었지만, 지금은 제주도지사 하나 뽑아놓게 되면 그 사람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도시로서 행정관할구역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아주 유별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시게 된다면 얘들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는 한 10개 정도의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가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여서 얘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행정관할구역 하나에 구성하는 요소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여럿이기 때문에 그것을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에 속해 있는 시, 그리고 군, 그리고 특별시나 광역시에 볼 수 있는 구, 이러한 곳들을 시, 군, 구라 표현하는데 얘를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으로 각부 장관이 있다면 모두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표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나 대전광역시, 충청, 남도 등이 있다고 하면 얘를 우리는 시도라 표현하고요. 그리고 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인 도에는 시군이 있고 특별시에는 구가 있는데 얘들을 통칭해 표현하는 것을 시군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올해 지방선거 거치시면서 세종시장은 직접 뽑으셨죠. 그런데 이 시군구청장이 현재 세종시에는 따로 없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뽑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이 정도를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청은 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각종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규제를 행정처분이라 하고,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그 계획 수립하는 것을 행정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취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걸 뭐란다? 행정처분. 그래서 만약 우리 주변에 농경지가 있다고 하면 그 농경지의 거래 가격은 아주 낮게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한 농경지에 돈 될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또는 공장을 만들거나 위락시설 만들게 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그걸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청과 관련된 다양한 공법상의 규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받는 형태가 있다고 하면 행정청이 취하는 행위 또는 행정청이 취하는 규제로서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집을 하나 만들고자 한다면 그냥 집 지으면 되겠습니까? 건축 허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건축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건축 허가가 행정 취하는 행정행위, 행정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받았는데 그 건축 허가가 취소당했다고 하면 그것도 행정처분이고요.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면 공사 중지 명령이라는 조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되면 모두 이것을 행정처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청이라는 말을 보셨는데, 행정청이 취하는 각종 행위, 조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 뭐란다? 행정처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처분은 일반 국민에게 바로 효력 발생하죠. 그 효력 발생하는 것을 구속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건축 허가 받았다고 하면 건축 허가 받았기 때문에 건물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구속력이라는 것은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구속력이 발생되었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행정지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뭐 해라, 부탁한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제를 조금 올렸는데, 최저임금제 올리면서 이번 정권에서는 최저임금이 좀 올랐다 할지라도 물가 상승 원인이 되지 않도록 물건 가격을 좀 저렴하게 만들어 팔아라, 그렇게 나라에서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지도라 하고, 그러한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대한민국의 물가를 안정시킨 분이 계십니다. 가끔 지갑에 돈이 없다고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전두환 대통령 때 좀 사회 분위기는 좀 안 좋았지만 물가는 좀 저렴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전국의 설렁탕 가격을 5,000원으로 하라고 지침을 마련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에 따르더라고요. 가끔은 그 설렁탕 만들 때 1등급 한우 사용해서 제조 원가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5,000이 아니라 5,500 받게 된다고 하면 위생 지도한답시고 하얀 장갑 끼고 어디 구석진 곳 한번 훑게 되면 먼지 그렇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바로 영업정지 1년 처분에 되어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권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청에 처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처분과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저 행정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처분이라면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효력 발생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적법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면 일반 국민에게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유효입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내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서 가끔 법정 중개 한도가 있습니다. 그걸 추가해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추가해서 받았다는 게 행정청에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대신 나는 적법하게 돈 받았는데 불구하고 행정청이 잘못 인식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뭐 고소 고발 조치해서 부당하게 문 닫아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입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외치시면서 원샷 하신 분도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잘 기억 안 나는 걸로 알고, 대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행정처분과 관련되어 적법하다면 당연히 유효이고요, 위법하다 할지라도 일단은 유효입니다. 대신 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유효이지만 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를 따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 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3가지인데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구제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이의 신청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 보다 보면 복수 정답 처리되는 문제들이 가끔 한두 문제 등장하는데 올해 공법 같은 경우에도 72번인가 복수 정답 처리될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관청에게 이것을 단독 정답이 아닌 복수 정답으로 바꿔달라 요구하는 것을 이의신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운전면허 취소 처분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구제 절차 밟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처분 관청에 이의 제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이의 신청이고, 그 처분 관청보다 높은 사람, 만약 우리 세종시장이 나한테 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하면 세종시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까? 광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교통과 관련된 주무관청인 장관에게 이의 제기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공주시장으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공시장에게 이의 제기하는 것을 이의신청이라고 해요. 행정심판 제기하게 된다면 공주시장이 아닌 높은 사람, 공주는 충청남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충남도지사에게 이의 제기하는 것을 뭐라 한다? 행정심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심판은 가장 가까운 3급 관청에 이의 제기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행정처분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고요. 그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면 당연히 유효이고, 위법부당한 것도 일단은 유효입니다. 대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그냥 나는 가만히 당한다, 이의 제기한다, 이의 제기하게 됩니다. 그때 밟게 되는 구제 절차가 처분관청이 이의 제기하면 이의신청이고, 상급관청이 이의 제기하게 되면 행정심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내가 이의 제기했는데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행정소송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우리 시험에서는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만 나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고속도로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고속도로는 도로공사라고 하는 정부 투자기관이 해야 되거든요. 그 고속도로 만드는 것을 민간이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 민간이 고속도로 설치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도로 만들라고 행정청이 사업 시행자로 따로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자기 마음대로 고속도로나 또는 항만이나 공항시설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으로부터 지정받아 사업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 사업 시행자가 잘못된 처분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 절차를 받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상급관청이 따로 없고 그 사람 지정한 사람이 상급관청이거든요. 그럴 땐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심판이라는 말은 가끔 우리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상급관청에게 이의 제기하는 것을 뭐란다? 행정심판이라 표현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행정청과 관련되어 중앙행정기관장으로 각부 장관 보셨고요.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시도지사란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시, 군, 부가 있는데, 이러한 행정청은 대등한 관계이다, 상하 관계이다. 장관과 세종시장과 충남도지사와 공지사장은 동급이다, 위계 질서가 있다, 계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험에도 항상 마찬가지이지만, 장관이 뭔가 한다고 하면 자기한테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인 시도의사에게 뭔가 의논하고 처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 시도의사 건너뛰고 저 장관이 시군구청장에게 뭔가 듣고 일정한 행정처분한다고 하면 그것은 맞다 틀리다,
가끔 패싱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패싱은 진짜 특이한 예외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장관이 뭔가 처분하고자 한다면 그 밑에 사람에게 내가 이거 하고자 하는데 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한번 물어볼 수 있고요. 시도의사가 일정한 행정처분하게 되면 바로 밑에 있는 시군 구청장에게 뭔가 의견도 없고 행정처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구청장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위에 사람에게 동의받고 승인받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자제분에게 용돈을 1,000원 주시면서 그 용돈 가지고 떡볶이와 오뎅 사 먹으라고 용돈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제분이 허락된 범위에서 물건 사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떡볶이나 오뎅 사 먹지 않고 그걸 잘 추측해서 어버이날 카네이션 선물하는데 사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허락된 범위를 벗어났거든요. 야단치셔야 되겠습니까? 칭찬하셔야 되겠습니까? 칭찬해야 되는데 범위 벗어나면 야단 맞아야 됩니다. 만약 사 먹으라고 하는 데서 사 먹지 않고 다른 엉뚱한 곳에 사용하게 되었다면 그때는 뭐 받아야 된다?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받게 된다면 행정청에는 계급이 있기 때문에 시군구청장 누구의 승인? 지도이사의 승인. 지도이사가 뭔가 하고자 한다면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장관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에는 기본적으로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군구청장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지도이사에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고요. 지도이사가 잘못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기본적인 공법의 패턴인데 이걸 건너뛰는 형태의 지문이 구성되게 되면 그건 무조건 일단 틀린 지문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예외가 가끔 한두 개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예외에 대해서는 천천히 정리해 나가시면 되고 행정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상하 계급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게? 바로 위에 있는 상급 행정청에게 행정심판 제기한다는 것을 하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서 보실 내용으로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는 것 기억나신다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뭐다? 유효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라 하기 때문에 이를 행정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 놨던 것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거든요. 그것은 경제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자권을 환수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방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계획은 국방계획이나 경제계획도 있고 국토계획, 토지계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신 이러한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비전을 제시해 줌으로써 모든 국민이 그 목표 달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정계획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부동산 공부에서 볼 수 있는 6가지 법률을 함께 보셨는데 저 6가지 법률보다 최상위 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국토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을 하나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종합계획은 장기 집행계획으로서 20년 단위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타당성 도란 말을 보실 수 있는데 저 타당성 도란 말 보게 되면 총 5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마다? 5년마다. 만약 3년마다 3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재검토란 말로 바꿨을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도는 5글자이기 때문에 검토는 항상 5년마다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세종시에 언제 이사 오셨습니까? 2010년도에 오셨습니까? 2012년도에? 아니면 올해? (2012년도가) 세종시 처음에 만들어진 해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번 워낙 많다 보니까 연기 공지역의 허허벌판에 2010년도에 미리 정착하신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대전에서 수업하다 보니까 저 내일 세종시로 이사 가요 하신 분이 20년도에 뵀거든요. 괜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그분 아마 아주 싸게 이사 오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 그때 과소한답시고 한 20만 평인가를 과소한답시고 산하를 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세종이 발표하고 나서 인생 싹 바뀌셨다더라고요. 제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하여튼 복이 있는 분은 꼭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계획 수립이 있다고 하면 그 계획 모든 것은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평택이 서해안권으로서 삼성전자에서 평택에다가 반도체 공장 100조 투자하겠다 그런 발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래도 부동산과 그리고 뭐 의학 상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복부인이란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 복부인들이 움직이시는 게 이 국토종합계획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국토종합계획 수립됐고 2016년도에 타당성토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탄핵 국면이었기 때문에 타당성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지는 게 2020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시고 이 국토종합계획을 2020년도나 2021년도에 새로 수립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면 재빨리 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어디를 개발해 나갈 것인지 국토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하게 된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시는 게 돈 버시는 방법이십니다. 저는 워낙 생경 강사다 보니까 어디 투자할 데 없지만 나중에 중개업 하셔서 돈 많이 버시고 그리고 한참 내가 열심히 일하실 때 이 국토종합계획이 새로 마련되게 된다고 하면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인맥을 활용하더라도 어떻게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전국토를 어떤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거든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하면 나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그런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3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 될 거야. 그 계획 세우게 된다고 하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토기본법은 방향에 대해서만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향 세워놨다고 하면 세운 방향대로 실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이 국토기본법에 반영되는 행정계획으로 참 중요하고 부동산 가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이 국토기본법에서는 기본법, 기본 바탕에 대해서만 서술해 놓고 있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 방향만 잡아놓을 뿐 실질적인 집행계획이 아니거든요. 집행되지 않는 화려한 이야기라고 하면 좀 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 빠져 있고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놓은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은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있다 없다. 방향만 제시하기 때문에 구속력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발전 방향을 말씀하게 된다면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라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구속력 발생하는 행정계획에 해당되게 되는데, 그의 행정계획에 관한 사연은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하면 제가 야단 맞기 때문에 재미없지 않으시죠? 한 시간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쉬었다 하시는 걸로.